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동네 분식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7월 대비 올해 7월에 대략 2,000개에 가까운 분식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 밀가루, 설탕, 식용유 같은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전기요금, 인건비, 임차료도 죄다 오르면서 버티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프랜차이즈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럼 요식업 중에 분식점 말고 다른 업종은 어떨까요? 분식점은 줄어들었지만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은 늘어났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편의점은 5만 3천여 개로 1년 만에 2,400여 개의 점포가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커피 전문점도 1년 만에 5천 개나 늘어나 10만 개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빵집 역시 같은 기간 700개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존속기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의 평균 존속기간은 3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은 4년 5개월, 편의점은 5년 3개월, 빵집은 5년 4개월 수준으로 대부분의 업종의 수명이 5년 안팎입니다. 업종을 전환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그나마도 5년도 유지 못하는 상황. 골목 상권의 미래 정말 걱정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10월부터는 역시나 박정호 여기에서 부동산을 주제로 여러 나라들을 둘러보기로 했잖아요. 예. 첫 번째 나라가 2회에 걸쳐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예. 저는 재밌었던 게 부동산을 갖고 싶은 열망을 선거에 이용을 해서 예. 정책으로 반영을 한다. 이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두 번째 나라는 어딘가요? 오늘은 그래서 영국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아, 영국가 우리가 이 시점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 사실 한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의 도시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도 초창기 영국이 제시한 방법을 지금까지 준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제일 먼저 맞닥뜨린 나라도 영국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영국에서 이런 것들이 왜 기인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갖추고 있는 여러 법과 제도는 이런 기원 때문에 만들어진 거구나. 이걸 알면 좀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영국 가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던 가장 첫 나라가 영국이었다. 예.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건 단일 공장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생긴 거예요. 예, 사실 공장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렇죠. 예. 예전에 그냥 농업이 중심이었을 때는요. 단일 면적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농지가 필요하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농사는 땅에서 짓는데 그렇죠. 단일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으면 누군가의 농지는 굉장히 원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농기구 들고 아침부터 그 원거리 농지까지 갈 수는 없으니 그렇죠. 비효율적이니 나는 내 농지 근처에 저기 떨어져 따로 살겠다. 이게 이제 농업의 풍경이죠. 아니면 집성촌을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사방에 농지가 이렇게 퍼져 있거나 그렇죠. 가운데 이제 집들이 모여 있고. 네. 그리고 그 집성촌 모인 데서 또 한참 떨어져야 또 다른 집성촌이 있는 것이니 진짜 도시처럼 그냥 바글바글 한 곳에 몰려 사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공장형 제조업이 생기니까 왜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냐면 농사 접고 도시에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간의 수공업 형태로 이런저런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갑파치니 대장장이니 뭐 직물을 짜는 사람들이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만든 망치는 저 공장에서 만든 망치보다 10배 비싼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직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그 동네에선 내가 농사지을 농지도 아예 원래 없었고 나는 갑파치이자 다른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내 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에 가서 큰 회사에
종업원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아, 내가 하면 기술은 가지고 있으니. 그렇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도시에 바글바글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공장이라는 건 한꺼번에 대규모로 많은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 네. 과정에서 도시 환경 오염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폐수도 엄청 나오고 염료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매캐한 냄새나 매연도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 많아지니 다양한 뭐 오폐수들도 늘어났겠죠. 예. 그러니 이 산업혁명으로 도시에 많은 사람은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도시는 점점 처참한 지경으로 오염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장들이 도시에서 가동되기 위해서는 넓은 도로 그리고 많은 전력이나 용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초창기 도시들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도시계획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몰려드니까 거기에 그렇죠. 대응하기 급급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진짜 뭐 덕지덕지 도시꼴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영국의 부호들 중에서 몇 부호들이 후원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공장 옆에 사람 사는 집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다른 공장이 있고 또 사람 사는 집 있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이니 사람들도 불편한 곳에서 살게 되고 예. 공장도 뭔가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게 너무 불편해지고 예. 그래서 공장은 공장끼리 따로 있어 보고 사람 사는 곳은 사람 사는 곳끼리 따로 있는 동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정부 정책으로. 네. 근데 정부가 이걸 나서지 않으니 내가 땅 많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이제 귀족들이죠. 아, 일단은 네.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제 그렇죠.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돈 있는 내가 사람들이. 예. 우리 아들도 기관지 때문에 사망하고 뭐 이런 귀족들인 거예요. 그 매연 때문에. 네. 내가 이 땅을 희사할 테니 우리 새로운 좀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창기 만들어진 일종의 계획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신도시가 지금도 이름이 그대로 있고 명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바스라든가 브라이튼이라든가 에든버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계획도시인 겁니다. 그럼 공장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장 있고 집 있고 공장 있고 집 있고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서 네. 공장들을 떼서 저쪽에 한 곳에 몰아보자 그렇죠. 라고 해서 만든 도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산업단지 같은 거네요. 지금은.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한쪽은 공장만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쪽에 놓고 그런데 그것도 배치를 잘하니 공장 매연이 이쪽으로 날아드는 게 아니라 바람은 반대쪽으로 불어서 예전처럼 매연으로 인해 고생도 안 하네. 빨래 널어놔도 이제 괜찮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사람들을 몰리게 하고 주거지가 부족하게 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또 별도의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공장들을 따로 저쪽에 몰아서 만들어보자. 이쪽 주거지는 또 환경오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거지를 또 개선해보자. 이렇게 해서 주거지와 공장단지가 분리됐다. 산업혁명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재밌네요. 그러면 요즘에 또 신도시, 뭐 계획도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영국에서부터 그럼 최초로 출발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그 산업단지 안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거기 있으니 거기에 일자리를 찾아서 오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초창기에 조성했던 주택단지만 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단지를 모두 제공해 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방법은 하나죠. 이 산업단지 근처에 가까운 지근에 1차적인 주거단지 제공했던 거 말고 예. 추가적인 주거단지를 더 개발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새로 주거단지를 만들고 거기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나마 차선책이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에서부터 이 주거단지, 그러니까 공장단지, 산업단지 이것들을 연결하는 도로까지도 그렇죠.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보는 모습과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도시계획하거나 그 여러 가지 이런 산업단지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전 세계 최초의 산업단지로 분류되는 게 1896년에 조성된 트래포드 공업단지라는 것인데요. 예. 이게 지금 맨체스터 지역 근처에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가 그 당시 1200에이커로 초창기 임해단지로 개발이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근처에 주거단지를 두는 형태로 처음으로 계획도시를 만들었는데 영국인 내부에서
너무 쾌적해졌다. 회사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살기 좋은 집이 됐고 도시도 정비됐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럼 영국 사람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신도시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으로 변했겠네요. 초창기는 그랬죠. 아. 그리고 이 사실이 당연히 인근 유럽에서도 퍼져나가겠죠. 예. 그 나라들도 산업혁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길 건너는 아니겠네. 바다 건너네요. 바다 건너 미국까지 미국, 그게 예. 알려져서 바다 건너. 사실 맨하튼도 이런 관점에서 처음에 구획이 정해졌던 곳이에요. 아, 맨하튼이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예. 할까요? 그럼 그게 영국의 영향을 받은 맞아요. 거군요. 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운 그런 건가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구획을 나누는 것이 주거단지와 공업단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문헌으로서의 참고도 많이 받은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 계획 도시 하면은 뉴욕 맨하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네. 많을 거고 그 뉴욕 맨하튼이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인데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 세계가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기본 꼴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갑자기 예. 그냥 농사짓던 허허벌판 땅에 어떤 누군가가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대재력가일 수도 있겠죠. 내가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계획도시를 만들 거야라고 하면 이제 흔히 말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어느 지역은 상업지구라고 해서 높은 빌딩을 올릴 수 있는 땅으로 구획을 정리하고 예. 어떤 데는 뭐 단독주택 단지로 구획을 정리하고 어떤 데는 그냥 계속 농사 지으세요. 이걸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원주민들 사이에 부와 재산이 아하. 야 이건 뭐 이제 다시는 겸상 안 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버리는 거죠. 우리도 역세권 근처에는 네.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네.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가까운 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근처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로비들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도국에서는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시장을 예. 많은 국민들이 평등하고 균등한 시장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맥락이에요. 어떤 위정자와 가까운 누군가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입김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예. 가능하면 내 땅 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내가 사례 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들이 없는 나라를 찾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어디 개발한다, 고속도로 놓인다 하면은 말 많잖아요. 그럼요. 예, 요즘에도 있는 말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사실은 주택이에요. 예, 예. 지난주 이제 미국 얘기를 하실 때에도 농지보다는 주택에 그런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국의 주택 산업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특히 영국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시내 런던이나 주요 도시들이 네. 폭격으로 전부 전소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집을 다시 공급해줘야 될 시대적인 소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 시내에 다시 주거단지를 짓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게 영국의 어떻게 보면 총리로 선거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영순위로 고려해야 될 공약이 돼버렸고요. 예. 그리고 정부의 정책 자금도 이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정책 자금을 무조건 영순위에 가까운 수준으로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그래서 원래 내 집 다 헐려가지고 다시 짓는데 정부가 보조금 줬다 뭐 이런 걸로 내 집 장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또 집을 장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영국에는 런던 시내에는 집이 다 누군가가 다 또아리를 트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또 집을 더 지어줄 수는 없으니 방법은 신도시를 또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런던 외곽지대에 다양한 신도시들이 조성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도 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시집장가 갈 때쯤 돼서 나도 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귀결되게 된 거죠.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이랑 굉장히 똑같아요. 닮아 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또 아주 불편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정부가 내 집 장만하는 그 꿈과 열망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주다 보니까 1970년대 언저리쯤 됐더니 영국에서도 자가 보유율이라는 게 이제 과반을 넘게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 집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죠. 예.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가 보유율이 50%를 넘어가면 정부가 정책을 쓰기에 굉장히 그렇죠. 예, 힘들어진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에서도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입안하는 총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극렬한 반대 부딪힐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내가 대출금 갚아야 될 게 조금 남아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 갚고 드디어 30년 만에 이 집 하나가 내게 됐고 나는 30년 동안 가진 거라고 이제 집 하나 남는 게 됐는데 네.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 집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한다고 내 자산, 예. 하나 남은 내 자산.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를 중과세한다고? 이거는 나 동의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기저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미 60%가 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집값을 반토막을 내서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가진 정당 또는 후보자는 없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뭐예요? 또 집을 더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잖아요. 기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1기 시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지금 갔고 뭐 그 중간에 뭐 1.5기니 뭐 이런 표현도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더 만들어 드리겠다는 건데 맞아요. 공급 초과라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공급 초과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급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오늘 다시 영국으로 또 돌아가서 예. 우리보다 이 길을 먼저 갔던 영국. 그럼 영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네.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는 먼저 진행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멸이라든가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을 먼저 직면하고 있는 영국이 예.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건 지역의 지방의 빈집 문제들이에요.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살 만한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거기선 살 만한 좋은 주거 환경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이나 이런 데 더 많이 몰려들고 지방에는 점점 공동화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 공동화되는 지역들 중에선 어떤 지역도 있냐면 예. 아주 초창기 조성된 신도시들 중에서 이미 너무 열악해진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래된 그렇죠. 도시. 거기는 이제 사람들의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겠죠. 아.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그 도시들에도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살고 있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국가에서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예. 파출소도 계속 유지해 줘야 되고 우체국도 해 줘야 되고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도 그렇죠. 놔줘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적 자금이 이렇게 새로 신도시 조성되는 모든 곳에 계속 고정비처럼 투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알겠습니다. 예. 예산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예. 30초만 더 제가 예. 쓰겠습니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예. 우리도 이제 인구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잡겠다고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3기 신도시를 또 만들고 4기 신도시 또 만들겠죠. 누군가는. 예. 그러면 거기에 도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출퇴근 원활하게 수도권 서울 안으로 할 수 있게끔 지하철 또 놔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지하철이 적자인데 나중에 그거는 누가 다 감당을 하죠? 인구 줄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엄발에 오줌 누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이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도 사실 많은 고민을 백년지 대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국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네. 부분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국 부동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경제 플러스 홈페이지에 역시나 박정호에도 올려놨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영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단박에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진행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는 시간,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승환 아나운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 봤더니 이혼 후 양육비 관련한 내용 알려주신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 쌍 정도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 양육비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혼이 점점 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추세는 어때요? 뭐 그 이혼의 건수 자체는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이제 또 혼인율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부분에서 늘어나는 거라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전체적으로 결혼도 좀 늦어지고 안 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전체 건수와 비율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어제도 관련 기사를 제가 하나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양육비 안 주고 버틴 부모들 명단 이제 공개해서 제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부모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달 11일에서 13일간 개최된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을 했고요. 법무부와 경찰청에 조치를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으로는 이 출국 금지 조치도 가능했고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명단 공개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이 부모의 명단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가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2021년에 비해서 그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강력한 제재 조치가 효과를 거두면서 늦게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양육비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실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조세영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양육비 자체부터 좀 여쭤볼게요. 나름대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양육비를 얼마 지급해라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양육비를 산정하는 뭐 기준 이런 건 뭡니까? 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데요.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또는 혼외 자녀를 뒀을 때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이 직접 양육하는 쪽에다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라면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라라고 일단은 규정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 협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조정도 어려운 경우에는 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토대로 정하게 됩니다. 아,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군요. 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표의 세로 구간은 자녀의 나이 그리고 가로 구간에는 부모의 합산 월 소득액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표대로 무조건 그대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그 외에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서 최종적인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양육비 외에 또 별도로 이 건에 특별히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면 뭐 합의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기준표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유라든가 부모 사이의 합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좀 달라지는가 봐요. 네.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 자녀 2명인 가정을 예를 들어보면 아들이 16세, 딸은 7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모의 월 소득액은 양육을 하는 쪽인 아내는 월 200만 원, 비양육자인 남편은 월 250만 원 소득입니다. 그럼 총 합산 소득이 450만 원이 되죠. 예. 이 경우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아들의 양육비는 140만 2천 원이고요. 딸의 양육비는 114만 원으로 총 254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줘야 되는 돈이 아니라 이게 둘이 합쳐서 감당해야 되는 양육비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소득 퍼센테이지가 55%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총 양육비의 55%에 해당하는
139만 8,100원을 매달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나 보네요. 네,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소득이 만약에 없어지거나 현재 상황에서 없는 상태더라도 제로는 아니에요. 왜냐면 무조건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돈이 들게 마련이고 소득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기본적인 양육비는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데 양육비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몇 달 동안 지급 못한 것은 소급해서라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양육비는 도대체 자녀의 몇 살까지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네,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한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인데요. 이 성인의 기준이 만 19세입니다. 그래서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보통 대학 등록금 같은 게 되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은 만 19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양육자가 홀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양육비 금액과 재산 분할 등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실제 양육비라는 게 그 자녀의 그 나이대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천차만별일 텐데 학교에 들어가면 당연히 양육비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럼 이런 걸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처음부터 청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더 달라고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건 또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유아를 두고 이혼하신 경우라면 나이별로 급간을 나눠서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일 때보다는 학령기가 되면 뭐 교육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7살부터는 월 100만 원, 그리고 13세가 된 때로부터는 월 110만 원, 19세까지는 뭐 월 13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양육비라는 게 어떤 정해진 금액 이후에 감액이나 또는 증액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보통은 딱 정해진 양육비를 바꾸는 게 쉬운 절차는 아닌데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자가 뭐 개인 회생을 했다던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해서 소득이 아예 없어졌다거나 뭐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갑자기 몸이 너무 크게 아파서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했다는 등 도저히 기존에 지급했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것을 증빙해서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증액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하는 쪽도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소득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비양육자의 소득이 갑자기 많아진 경우에는 증액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자녀 자체가 갑자기 아파져서 뭐 전에 들지 않았던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던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청구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사유는 뭐 단순히 한두 달 정도 일시적인 거라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유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 주신 양육비라는 건 어찌 보면 정기적으로 매달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나누어서 지급해 주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보면 이혼할 때 좀 사이 안 좋게 끝나가지고 내가 너랑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 재산의 일정 부분을 딱 띄어서 이걸 진짜 앞으로 평생 지급할 양육비로 다 간주해서 너한테 줄 테니 이렇게 해라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양육자가 양육을 하는 대신 비양육자가 매월 이제 양육비 지급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그러기 싫으니까 이 살고 있는 집을 아예 양육자가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이혼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양육자 쪽에서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과거에 이혼할 당시에 양육비 대신 재산 분할을 양육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양육비 증액, 감액처럼 또 양육비가 없었다가 새롭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서 비양육자가 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시면서 재산 분할을 그렇게 하셨다면 양육비 대신 재산 분할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양보한다라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서나 뭐 약정서 같은 것을 써놓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래도 굉장히 뭔가 있는 집 사례일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 재산 중에 뚝 띄어서 얼마 줄 테니 그걸로 애 잘 키워라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혼만 해주면 내가 양육비도 안 받고 할 테니 무조건 이혼부터 해달라.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혼부터 한 거예요. 양육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는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너무 같이 있기가 너무 괴로워서 일단 이혼부터 하기 위해서 예. 양육비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두고 이제 양육권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 그냥 내가 양육권 가지고 오는 대신 양육비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우는 재산 분할을 미리 해서 미래의 양육비를 미리 지급했던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우는 상대방과 법적 다툼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또 이혼을 하고 나서 혼자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 경제적인 부분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때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선 경우보다는 인용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안 받겠다라는 말 믿고 이혼하는 거는 다시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군요. 그래도 그 합의서 같은 게 너무 또 강력하게 써져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또 못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정하고 이혼하시는 쪽이 가장 깔끔하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앞서 제일 처음 말씀 주셨을 때요.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에게는 명단 공개하고 운전면허 금지, 출국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달 아니면 1, 2년 양육비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양육비가 안 들어와요.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은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 왜 양육비 안 보내냐 이런 조치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안 보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절차들이 있는데요.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양육자가 급여 소득자일 때 그 급여에서 일부를 자동으로 양육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신청도 가능하고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절차도 있는데 현금화가 가능한 담보를 맡기게 함으로써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담보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 외에도 이행 명령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혼 후에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이행 명령을 받고도 또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후에 30일 이내 유치장 감치까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2020년에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출국 금지라든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 외에도 비양육자의 급여나 부동산, 예금, 전세금 등을 압류해서 압박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혼을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 상황이 유지되는 것도 아닌 아주 모호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이혼 과정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고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짧아도 6개월 이상, 길면은 1, 2년까지도 걸리는데 이 소송 기간 중에도 당연히 아이는 키워야 되고 양육비는 발생합니다. 이때는 양육비 사전 처분을 신청을 해서 소송 도중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양육자가 이혼에 유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랑은 상관없이 양육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네. 앞서 제가 못 받은 양육비 나중에 소급해서라도 받을 수 있나요? 여쭤봤더니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된 질문 2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4472님께서 이혼한 지 20년 됐는데요. 저는 양육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만약에 매월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못 받으신 경우라면 2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아요. 지금 문자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지정되지 않은 양육비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하시면 지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또 다른 질문은 1656님께서 이혼하고 2년 정도 주고 지금은 약 6년 동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6년 정도의 기간은 청구 가능할까요? 같은 유형의 질문이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동안 받았던 돈, 못 받았던 돈, 그리고 얼마 받기로 했다는 약정까지 입증하시면 지금 소송 제기하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 법도 상당히 합리성을 가지고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보다는 좀 이혼의 건수와 사례가 일찍부터 많았던 해외 같은 경우 양육비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강제 징수하고 있나요? 네, 미국은 이 비양육자 부모의 근로소득이나 연금으로부터 양육비를 자동으로 원천 징수하는 제도도 있고요. 또 저소득 한부모를 위해서 국가가 먼저 그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좋네요. 네. 또 양육비 징수 성과가 가장 좋은 나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꼽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세금 체납자와 비슷한 기준으로 징수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 국세청이 직접 양육비 산정과 지급 결정을 하고요. 이 재산도 조사하고 직접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급을 하지 않은 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요. 그 페널티 수익을 이 양육비 집행 전담 조직의 운영비로 사용을 해서 정부 재정과 국민 국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80%에 달하는 한국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이런 해외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그 지급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빨리 출산율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양육비를 실효성 있게 지급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서 이런 출산율 제고에도 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여러 사례 통해서 억울한 상황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오아시스의 스탠드 바이 미입니다. 오늘 영국 부동산에 대해서 배워봐서 영국의 전설적인 락그룹에 대한 노래 선곡해봤습니다. 그리고 집은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잖아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